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2025년 첫 거래를 시작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개장 이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하락 전환한 이후에 또 회복하지 못한 채 거래를 끝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장 초 그래도 첫 거래 강하게 출발하나 싶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크게 이렇게 좀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2024년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었는데요. 연간 인도량이 2023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락했습니다. 거기다 또 애플까지도 밀렸는데요. 이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밀리면서 3대 지수도 좀처럼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요. 국채 수익률의 상승에 지수는 밀리고 국채 수익률이 좀 꺾이면 지수가 또 회복되는 그런 양상은 이어졌고 또 달러 인덱스가 109도 올랐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2025년 첫 거래를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순매수를 나타냈고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오늘은 국내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글로벌 시장 흐름과 함께 증시타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금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최대 호재에 들썩인다는 지역은 어디인지 또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등장한 로또 청약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F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취임 전인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산재돼 있다 보니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오늘은 테슬라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나오자 시장은 장 초반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오늘 0.36%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2%, 0.16% 밀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면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우선 애플은 중국에서 흔치 않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 오늘 2.62% 급락했습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3분기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감소한 반면에 화웨이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오늘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재확인한 데 이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CES가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자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기업들의 등락이 엇갈렸던 가운데 테슬라가 오늘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4분기 인도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테슬라 인도량 수치 살펴보면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인도량은 49만 5,570대로 월가 전망치였던 50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주가가 크게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머스크 CEO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올해 차량 판매가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예상한 것보다 저조한 인도량이 나오자 테슬라의 실망 매물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데이터도 살펴보면 오늘 나온 지표들은 대체로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용시장 지표부터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근 큰 폭으로 올랐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84만 건으로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연말 연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크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노동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12월 PMI 확정치는 49.4로 나오면서 제조업 업황이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전망치와 속보치보다는 개선되긴 했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제조업 생산량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요. 신규 주문도 12월 들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제조업 수치가 다시 반등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 첫날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에 관세만이 미국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다라면서 또다시 관세 장벽을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부담에 어제 중화권 증시는 크게 떨어졌고요. 달러와 국채금리도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는 강한 노동시장 지표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장중 4.6%까지 치솟았다가 다행히 상승세가 소폭 꺾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0.01%포인트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9포인트를 넘기면서 2022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한 번 관세 장벽을 강조한 것이 달러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도 유가 상승세를 부추겼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3달러, 76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앞다퉈 올해 증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는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에 더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 부분 대비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인도한 차량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간 기준 178만 9천여 대를 인도했는데 재작년보다 1만 9천여 대 줄었고요. 4분기만 놓고 보면 49만 5천여 대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50만 대 수준이었던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무이자 할부 같은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지만 모델 라인업이 노후화된 데다 중국 업체들이 초저가 전략을 고수하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인데요. 안방인 미국에서도 전기차 대신 보다 더 저렴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호하는 흐름도 악재로 작용했고 유럽 시장에선 독일 등 일부 국가가 보조금을 줄이고 경쟁사들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판매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BYD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순수 전기차 판매 대수는 176만 대를 기록했고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하면 모두 425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미국 자동차 맏형격인 포드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코앞에 두고 해외 시장 공략에도 가속도가 붙었는데 지난해 해외 판매도 72%나 늘었고요. 특히 그간 일본의 텃밭으로 불렸던 태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46%까지 끌어올리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YD가 이렇게까지 잘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저가 전략과 아낌없는 투자, 또 빠르게 올라온 기술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저가 전략에 한층 더 공을 들이고 있는데 최근 부품 공급 업체에 올해 1월부터 가격을 10%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챙기기 위해 기술력 끌어올리기도 게을리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10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우리 돈 3조 8천억 원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블레이드 배터리, 셀투바디 기술 등 전기차 핵심 기술 방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애플이 중국에서 새해 맞이 가격 인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데 최대 800위안, 우리 돈 1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구형 제품뿐만 아니라 최신 아이폰 시리즈도 할인 대상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 9월 공개된 아이폰 16 시리즈의 상위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 가격 인하폭이 10만 원으로 높은 축에 들었는데 이미 출시 직후인 10월에도 할인 행사에 나섰던 걸 고려하면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이 차갑게 식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 시장은 애국 소비를 등에 업고 화웨이를 비롯해 샤오미 등 토종 브랜드들의 각축장이 됐고요. 여기에 중국에선 챗GPT를 쓸 수 없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온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발목을 잡으면서 애플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나홀로 뒷걸음질 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 조금 더 짚어보면 이커머스 공룡 알리바바가 중국판 월마트로 불리는 대형 할인점 체인 써나트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면서도 보유 지분 전량을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알리바바는 지난달에도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고 백화점 체인 인타임을 매각하기도 했는데 주요 외신들은 알리바바가 필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회사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AI 투자에 쓸 자본 조달을 위해 앞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최근 인공지능 전략 확장을 위해 자사 거대 언어 모델 QNVL의 가격을 최대 85%까지 내리는 파격세일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위한 묘수일지 혹은 자충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 CEO 10명 중 9명이 올해 일본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11월에서 12월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견해가 75%를 차지했고요. 최고치는 평균 44,450, 최저치는 평균 37,02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국내 경기가 확장해 기업 실적을 지지할 것이란 견해가 두드러졌고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미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 수요가 확대해 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종별로는 생성형 AI와 반도체, IT 서비스 등이 주목을 받았고요. 반면 트럼프의 귀환이 일본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정권 초기 경기 부양책으로 미 증시가 상승해 일본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가 하면 관세 등 보호주의 무역 통상 정책으로 주가 상단이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2025년 1월 첫 거래일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장은 로봇주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이어 삼성전자도 로봇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2023년 삼성전자는 868억 원을 투자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14.7%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날 2,675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지분을 35%까지 늘렸습니다. 향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이번 지분 확대를 통해 삼성전자가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로봇 사업 진출로 로봇 시장 자체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이에 관련주들 모두 들썩였는데 먼저 하이젠 R&M과 SP 시스템즈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9.99% 폭등했고 이렌시스가 29.82%, 두산 로보틱스가 28.1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도 로봇주의 흐름을 이어받아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어제 코인테크가 글로벌 메이저 배터리 기업과 100억 원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2차 전지 전 공정에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정 과정에서의 무인 자동화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이 AI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이후 첫 양산 공급하는 계약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향후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관련주들도 같이 힘을 냈는데요. 파인텍이 19.59% 올랐고 하나기술이 15.39%, 또 코인테크가 11.71% 시세 분출했고요. 피로틱스가 10.68%, V원텍이 9.8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짚어드렸던 방산주도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정부가 어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방산을 신수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인프라, 원전, 방산 등에 대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85조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올해 수출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조 원 더 늘려서 최종적으로 9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산의 경우 수출 지원 예산을 올해 역대 최대인 2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등 주력 시장 외로 수출이나 품목을 다변화하고 방산 펀드 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의 K9 자주포 백문 공급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해명을 했는데도 관련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LIG 넥스원이 15.19% 올랐고요. 포메탈이 12.67%, 사면이 11.82%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1.33%, MNC 솔루션이 9.68%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주도 어제 힘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10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수출 지역 확대와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난해엔 특히 미국과 일본 등에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에는 유럽과 중동 등 미국 외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또한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도 화장품주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환율이 10% 상승할 때 주요 화장품 기업의 연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대비 평균 3%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상승부를 켰는데요. DYD가 14% 넘게 올랐고 또 뷰티스킨과 제닉이 각각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아이패밀리 SC가 9.15%, 마지막으로 메디앙스가 8.83%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2,400선 돌파를 시도하던 코스피가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죠. 아직은 하방 압력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간밤 달러 인덱스가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은 터라 오늘 우리 시장 강달러에 따른 환율 상승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겠습니다. 1월 2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약보합이었고 코스닥만 1%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미증시가 4거래를 연속 하락하며 작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연동되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밀렸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12월 수출 데이터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지수 하락을 방어했는데요. 특히 로봇과 의약, 화장품주들이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가 선방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새해 첫 거래일에도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양시장에서 팔자 포지션을 취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397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까지도 2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2,400선 탈환을 저지했습니다. 개인만 3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1,30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233억 원 순매수, 개인이 1,046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지면서 장중에 밀렸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38%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아와 KB금융도 상승폭이 1% 미만이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1.5% 하락했고 셀트리온이 4% 가까이, 그리고 네이버도 3%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초반부터 바로 상한가 직행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분 확대로 완전 자회사로 전환됐다는 소식 덕분에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시총 5위로 점프를 했고요. 클래시스가 수출 데이터 호조 속에 기관 쪽에서 대거 사들이면서 10%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3%대 약세였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4%대, 휴젤이 6%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불안하게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90전 떨어져서 1,466원 60전까지 하락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의 환해지 물량 출회를 언급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방심은 금물입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109를 돌파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환율 그대로 올랐습니다.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선 턱 밑까지 뛰었고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이보다 더 올라서 1,473원대였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강하게 문을 열겠는데요. 환율 흐름 체크하시면서 개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시장 약세의 주범으로 삼성전자가 꼽힙니다. 새해 코스피가 상승 국면에 들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반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바람과 달리 삼성전자 8만 전자까지는 못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증권사 6곳이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특히 어제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3곳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요. 실적 추정치가 컨센서스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조 5,536억 원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10% 내외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모바일과 개인용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재고 조정이 이뤄지면서 컨벤셔널 메모리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9배 수준으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은 정도여서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 이후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자사주 매입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오는 8일 잠정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지 저점을 더 낮출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일정도 확인하시죠. 오늘 한국의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되고 내일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와 11월 구인 및 이직 관련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주말 동안에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이에 앞서서 오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어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촉진법과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관련주들에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랜만에 진단키트 관련이 강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당국이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오늘장까지 상승세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산타랠리가 실종된 모습이었죠.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오르고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한 터라 국내 증시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겠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역시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거래를 맞은 뉴욕 증시 출발은 상당히 또 좋았단 말이죠. 제가 어제 이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예. 출발 좋네 이랬다가 새벽에 깨서 보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일단 뭐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8개월 만에 네. 최저치. 네. 이게 또 연준의 금리가 3월 달이 아니라 5월 달로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또 국채 수익률이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고 네. 여기다 테슬라 연간 인도량이 또 처음으로 전년 대비로 좀 축소됐어요. 한 19,000대 가량. 그렇죠. 예. 뭐 어수선하기는 뭐 전 세계가 다 어수선하네요. 차량 인도량이 그렇게 뭐 연간으로 줄어든 건 어쨌거나 처음이고 네. 처음이었고 그동안 또 올라올 때도 그야말로 민주식처럼 올라왔으니 네네. 저런 종목이 뭐 하루에 8%씩 오르기도 했으니까 또 6%도 빠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사이버 트럭이 그 또 트럼프 호텔 앞에서 또 이렇게 폭파하기도 하고 참 세상 어수선하네요. 우리도 국내적으로 지금 아침부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 채널에서는 뭐 어수선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런 상황이 네네네.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연초라서 뭐 하루 보고는 뭐 합니다만 어제 중국장도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중국장. 거기 비하면 예. 우리 시장은 어떻게 선방한 셈인데.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코스닥은 또 괜찮았거든요. 네, 예. 그것도 외국인이 파는 와중에 해서 조금 그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연초 하루 첫 거래는 우리 한국이 나쁘지 않았던 거래인데 오늘도 네. 그 힘이 이어질란지 좀 이 굉장히 우리 장이 좋을 이유는 거의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간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뉴욕 네.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좋았잖아요. 네, 반도체주 좋았고. 그러니까 또 오늘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연초니까. 네. 네. 어제 뭐 로봇이 뛰길래 저는 그냥 뿌듯했습니다. 로봇도 없지만 그래도 웬일로 네. 소발이 쥐잡은 느낌. 왜냐면은 그 지난해 얼마 안 남겨두고 소장님이 이제 로봇주 안 가나요 했을 때 그날도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소장님 칭찬해드렸잖아요. 그래 맞아요. 작년에 들었던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좋죠. 네. 네. 오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문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래간만에 뵙니다. 네. 연말까지 뭐 산타랠리는 약간 금년에는 실종된 것 같고 어제 첫 거래까지 해서 한번 뉴욕 증시 한번 흐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새해 첫날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미국 증시 상당히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끝났다. 네, 이게 뭐 1월 한 달 전체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산타넬리가 분명히 1월 상반월 때 연장선상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월 달에는 20일 트럼프 취임을 통해서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 감세, 뭐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그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미국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 여전히 기대를 가지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12월 달에 뭐 산타넬리라고 얘기하기에는 17일 이후로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기간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유독 이제 미국 증시가 다른 타 증시 대비 많이 올랐고 그에 따른 고점 논란, 이에 따른 차익 실험 매물들이 출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 조정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2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새해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10월 트럼프 취임 이후 자칫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해 12월 달에 임시 예산안을 올해 3월 14일까지 연장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전까지 주요 이벤트들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데 저해할 만한 요인들은 그렇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할 만한 저의 요인은 딱히 없다. 그럼 국내 증시는요? 왜 웃으세요? 네, 국내 증시 앞서 보니까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였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네, 하향 맞죠? 조정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현재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네네. 이를 반영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지만
전반적인 결론은 올해 상반기 때 재고 조정을 통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고 PBR 기준으로도 역대 가장 낮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낙폭 가대에 따른 매수세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올해 뭐 삼성전자 주가든 코스피 지수 레벨을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레벨은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국내 증시 의외로 강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매크로 변수들, 특히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외로 1월 상반월 동안 해외 증시, 특히 뭐 미국 증시가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지만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내 증시는 연동돼서 하락하기보다는 잘 버텨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행보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면 상방 압력이 좀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하향 조정해 놓으시고 목표가 하향 조정해 놓으시고 국내 증시 걱정 안 하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런 의미로 삼성전자 하향 조정하셨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딱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해드렸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던 이유는 지난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목표 네. 주가는 하향 조정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재고 조정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란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보다는 행보하거나 아니면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환경들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연연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 화면을 보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네요. 목표 주가 하향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목표 주가 보세요 지금. 아니 그럼요. 저 네. 목표 주가까지만 가면은 뭐 우리 시장 살아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네, 그러네요. 앞뒤 말이 틀린 게 아니네요. 목표 네네. 주가는 하향했지만 그러니까 기존 대비로 하향 조정인 그러네요. 거고 지금 레벨 대비는 확실히 높은 상황인 거고. 예. 미증시 좋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미증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미증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보니까 뭐 다우, S&P 500 지금 닷새 연속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시장이 과매수 국면은 벗어난 상태다. 뭐 이건 좋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뭐 조정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좋게 본다라고 하시니까 간밤 뉴욕 증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기술주 부진에 따른 소폭 네. 하락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관건은 테슬라가 6%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시장의 관심 좀 커진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2011년도 이후로 연간으로 차량 인도량을 높은다고 하면 감소한 건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접어들게 되면 이제 이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휴머로이드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으로 좀 시각을 옮겨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인도량 판매 부진이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난해 12월 달에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테슬라 주가 개별 요인으로 변동성은 컸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담는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을 보였거든요. AI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하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이게 서버향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놓고 AI 시장을 해석하시려고 하는데 AI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학습용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평균 32% 정도 AI 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역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더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간밤 미국 증시 상을 놓고 올해 연간 아니면 한 달 증시 수익률을 좀 결정하기보다는
아마 다음 주부터 정도 보신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다시금 상승 추세에 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부터 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렸던 그 논리 중에 하나는 네. 지난해 10월 말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팬데믹 이후에는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높은 실질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지만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소비자 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내 나스닥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 미국 증시의 강세장을 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그 기조는 바뀌지 않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시중의 유동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한 부분들이 올해도 확인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미국 증시 금리 여건 완화를 바탕으로 해서 강세장 기조를 계속 이어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공식적으로는 6,600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지난해처럼 오버슈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9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해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새해 첫 거래일에 가장 많이 움직인 걸로 인상적으로 움직인 걸로는 달러인데요. 제가 봐서는. 달러 인덱스. 네, 이게 그냥 짱대 일봉에서 그냥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109도 돌파하고 그동안 이렇게 좀 이중 바닥 내지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듯하던 유로하고 파운드 이런 통화들이 그냥 훅 밀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튀어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 의원님? 지금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때하고 이제 자꾸 그때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이랬었잖아 하면서 이제 또 취임하고 나면은 달러가 약세로 갈 거야라는 기대가 은근히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게 달러가 계속 강으로 가는 거는 어쨌거나 미국 외 지역들에는 국가들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미국이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도 달러 강세에 대응하는 게 적극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도 뭐 US가 아닌 논 US 특히 신흥 증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예. 지금의 상황이 좀 반전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트럼프 집권 2기 이전까지는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달러 강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집권 1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취임 당시 뭐 25개 이상 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해드리고 있지만 그거는 가능하죠. 다만 그중에서도 이제 관세 부과라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좀 관세 인상이 부과되는 시점은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지면 내년 정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취임하게 된다고 하면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마찰, 이로 인한 달러 강세가 자연스럽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관세 부과라는 거는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지명한 국가들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상무부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무부를 통해서 이게 확인된다고 하면 관세 인상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집권 1년차 하반기 들어서 상무부가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집권 2년차 됐을 때 불공정 무역 간행을 명분으로 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트럼프가 아무리 집권을 하고 레드 스윕을 달성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하는 올해 빠르면 4분기 정도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거나 현재 레벨이 높아지기보다는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달러 인덱스 하락,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보다는 레벨이 좀 떨어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3, 104 정도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60원에서 70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취임 이후 올해 1분기 정도 때는 그 정도 레벨 정도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왜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들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뒤늦게 이제 미증시 투자해볼까 고려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또 뭐 환차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네. 사실 해외 투자하실 때 예, 한 손씩 보고 싶어 하진 않으시죠? 아니, 모든 사람이 투자할 땐 다 수익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잠시만 머니쇼 앵커들 짓궂죠. 그냥 패널이 뭐라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아니,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따져요 이렇게 그죠? 아니, 궁금하잖아요. 네. 네, 네. 잘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들고 있는 네. 투자자라면은 만약에 그렇죠. 연구원님 맞아요. 전망대로라면은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네. 완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익 나고 있으면 지금 팔면 또 수익이 더 커지는 거고. 근데 달러 강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세다라고 하면은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또 미증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환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액션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자본 차익과 더불어서 이제 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어렵다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해외 투자는 좀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매매를 좀 고려해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미국이 경제 확장에 놓여 있을 때 그 구간에서는 미국 국가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해당되는 기업들의 성장률 제고 이에 따른 기업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확장이 끝나는 그 구간에서는 일단 미국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달러로 놓여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그 구간에서 시점에 맞춰서 원화로 바뀌는 형태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 증시는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마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현재로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미국 주식을 되도록 담아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화 자산이 너무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투자 패턴을 놓고 본다고 하면 100이라는 숫자를 포트폴리오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집을 고려한다고 하면 거의 70% 이상 되시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려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원화 자산 100%로 꾸린다고 하면 대변수 또는 대내 변수의 어떤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은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분들은 이 미국 주식과 같은 달러 자산 비중을 좀 늘리는 형태로 가야 지난해 4분기 특히 12월 달에 대내외적으로 변수들이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국면에서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대상이 중요하고 네. 그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경제 확장이 2027년 6월 정도에 끝날 거로 항상 얘기해드리거든요. 앞뒤 6개월 정도의 시차는 있지만 그 기간까지는 지금 현재 뭐 원달러 환율 레벨을 너무 고려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미국 경제 확장이 끝나는 2027년 정도까지 가지고 있으셨다가 그 이후에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사실 달러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거든요. 그때 가지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시면 사실 한 손실이 아니라 한 차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문 의원님 말씀에 이제 또 상당 부분 동의되면서 일부는 좋고 간 것이 미국 요즘 같은 시대에 달러 자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100% 공감하는데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의 달러 레벨에서 지금의 미국 대부분의 우리가 유명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들어가고 싶을 만한 이 레벨에서 지금 이 달러의 이 환율의 환전을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솔직히. 들어가더라도 좀 뭐랄까 미국 조정 없는 시장이 있을까요? 그러니 미국도 테슬라도 제가 봐서는 과하게 올랐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정이 시작된 거라고 보여지고 애플도 뭐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신규 진입하는 분들에게서는 조금 타이밍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갔다가 또 뭐 남은 1, 2주라도 마음 상하면은 뭐 그 보통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보는 잣대는 네. 엄격히 좀 다릅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보통 기업들을 분석할 때 예.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뭐 피오 그룹 대비 아니면 기존 가업 구간에서 평균 PER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두고 매매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뉴욕 이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참고 지표 역할을 하지만 전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주식을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 웹 브라우저가 출시됐을 때 인터넷 혁명이 시작이 됐고 2007년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고요. 네. 또 2022년 챗 GPT가 출시되면서 지금 현재 AI 혁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주도했던 기업들의 PER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항상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결국 미국 증시에 접근을 하실 때는 미국의 국가 생산성이 기존처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근데 사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포장을 바꿨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이 주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각 사업 분야에서 성장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보통 이제 미국 증시 내에서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테슬라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해드렸잖아요. 네네. 이제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고. 네. 휴머노이드, 우주, 항공 기업으로 보셔야 되고 트럼프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가감하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된 이 정책 지원들이 반영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테슬라 주가는 지금으로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7에 해당되는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AI 발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AI 반도체가 바뀌게 됩니다. CPU, GPU는 AI 반도체가 아니죠. 기본 반도체. 근데 일부에서는 GPU를 AI 반도체로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GPU에 들어가는 HBM이 항상 고른됐기 때문에. 하지만 AI 반도체는 2세대와 3세대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2세대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ASIC 아마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얘기한다고 하면 잘 인지를 하시게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ASIC, 주문형 반도체 그리고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게 FPGA인데 사실 FPGA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자이링스를 인수한 AMD, 인텔이고요. ASIC든 브로드컴 그리고 이를 장착해서 활용하고 있는 제품군을 놓고 온다고 하면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칩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 아이폰에도 지금 현재 FPGA 칩이 들어가고 있고요. 구글의 AI 관련된 부분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 뭐 엔비디아도 당연한 거고요. 미국 AI 관련된 기업들, 브로드컴이나 뭐 인텔, AMD의 주가들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갖고 미국 주식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트렌드 변화들을 주목을 하시면서 그 트렌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미증시에서 이제 투자자들 관심을 받는 쪽이 이제 양자 컴퓨터 쪽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이온큐, 뭐 리게티 컴퓨팅, 또 퀀텀 컴퓨팅. 또 최근에 뭐 시스크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장 흐름을 보니까 사실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단기로 보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중장기로 들어가던가 이런 분석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어제 좀 떨어지나 싶었더니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또 올해 CES에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양자 컴퓨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가벼워 보일 수는 있는데 가벼워 보일 수 있다고요? 네. 저는 뭐 제2의 테슬라가 네. 아마 이 양자 컴퓨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마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 이런 인식들이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아이온큐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 내에서 섹터를 억석가리기를 할 때 네. 전통 제조업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은행업 그리고 전략산업 내에서는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네. 추가적으로 가상 자산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이를 먼저 시작한 기업들이 니게티,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업들은 선점 효과라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내에도 최근에 키움자산 운용에서 양자 컴퓨터를 컨셉으로 한 ETF를 상장을 했는데 최근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체는 없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AI 이 다음은 사실 양자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앞서서 좀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아이온큐 그리고 이런 개별 기업 투자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기업들에 대한 분산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ETF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보고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양자 컴퓨터 가상자산도 미국 내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39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688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2,7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72,1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3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호가는 21만 1천 원이고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5,100원, KB금융이 2%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5,500원, 네이버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3%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0만 5천 원, HLB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인데 상한가 소식이 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밖에 엔캠 휴젤 좀 보도록 할게요. 휴젤이 0.5% 지금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6만 4천 원, 리가캠바이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9,400원, 삼천당지아 클래시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에서는 또 혼조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호가다 보니까 또 개장하고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야간 선물보다는 좋으네요. 동시효과 네. 흐름으로 봐서는. 예. 그러니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을 보나 네. 해외 증시 뭐 동향을 보나 지금 저 정도면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우리 시장 뭔가 연말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버텨주죠. 잘 버텨준다는 예.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뭘 내다보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시장이 뭘 내다보고 있을까요? 지금 훅훅 빠져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무슨 뭐 주변 경기를 보나 뭐를 보나 그런 상황인데 어쩜 저렇게 은근히 강한지 묘합니다. 우리 그 전에 왜 그렇게 빠지지 않아도 될 날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네. 저희 그때 왜 블랙 먼데이부터 해서 요일별로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야, 그래 이제 지금 저기 보니까 뭐 일단 SK 하이닉스나 동시효과에서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우리 문 의원님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 보지 마라 이제 설득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진짜 그거 하는데 문제는 테슬라의 현재까지로서는 이제 주업이 이제 전기차인데 그게 어쨌거나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거는 처음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특히 예를 들어서 장 전반적으로 잘 버티는 와중에 2차 전지 업종이 많이 밀렸습니다. 이거 2차 전지 업종은 뭔가 이게 아직까지 뭐랄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뭐 배터리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쪽은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과거처럼 동일한 형태로 좀 반복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IRA 법안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은 계속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초에 트럼프 2.0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도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피해 업종에 속해 있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수혜 업종으로 다시 전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그동안 짓눌려 왔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IRA를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는 취임하고 나서 ABB, Anything but Biden, 그러니까 바이든의 모든 색채를 지우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을 폐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IRA 폐지 법안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RA가 시행된 이후에 투자된 자금들이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IRA 법안을 폐지하게 된다고 하면 공화당 현재 위상이 좀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기존 IRA라는 법안의 이 명 자체를 좀 바꿔서 올해 하반기 때 본인 이름의 명으로 해서 좀 다시 꺼내들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기존의 정책 범위에서 큰 변동 없이 그걸 다시 꺼내들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IRA도 그렇지만 사실 반도체 지원법도 지금 현재 2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지원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획하고 입안했던 게 아니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획하고 입안했던 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실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정책들 강화는 계속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들은 정책이 반영되면서 좋아질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략산업이긴 하지만 바이든 색태가 짙은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좋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좀 대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기서도 뭐 소재 양극재 중심의 소재 업체보다도 셀 업체들 삼성 SDI 뭐 유상증자 하려다가 금감원한테 제지받았고 그래서 유상증자가 힘들다 싶어서 그런지 LG엔솔은 한 얼마더라? 2조 가까운 또 회사채 발행 또 계획을 또 공시하더라고요. 다들 지금 돈이 없나 봐요. 참.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 캐즘 때문에 가구보다는 수요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간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배터리 판매량도 가구보다는 좀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좀 줄어드는 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기술 발전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R&D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에 대한 부담들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유상증자 같은 방법들을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 대응하는 방안 중에 하나에 저는 더 의미를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간단하게 개장 전에 그 미국 경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간밤에 나온 그 S&P 글로벌 제조업 PMI 이게 그 전달은 좀 꺾이는 모습이었다가 지금 다시 뭐 여전히 50 미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좋았단 말이죠. 이제 곧 ISM 제조업도 나올 텐데 어떨까? 미국 경기는 확실히 좀 좋아지긴 하는 거야? 아니면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좋은 상황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 성장이 견인했던 축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PMI를 가지고 미국 경기를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참고로 지난해 8월 초에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했던 그 바탕에도 비슷한 ISM 제조업 지수가 그 발단이긴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었다라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12월 S&P 제조업 PMI 수치가 전월보다는 소폭 둔화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소비인데요.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예. 소비 얘기 네, 저희 네, 개장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새해 첫 거래일 문을 연 뉴욕 증시 출발은 좋았는데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실효치 소식이 나오면서 또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109를 넘어선 상황이고 국채 금리도 반짝 치솟았다가 다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 더뎌질 수 있다는 소식에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제장에서 양시장 혼조 마감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 보여주는지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양시장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2,402포인트, 코스닥도 68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떨어집니다. 53,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4% 올라갑니다. 173,6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58% 하락합니다. 344,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네요. 934,000원. 현대차가 0.7% 올라갑니다. 213,000원이고요. 기아가 소폭 떨어집니다. 101,3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이 0.3% 상승하면서 189,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떨어집니다. 44,200원. KB금융이 2.4% 강세로 85,300원. 네이버가 1.4% 올라가면서 19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보합권으로 3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합니다. 107,700원. HLB 지금 강보합권으로 73,500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4% 강세 보여줍니다. 57,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소폭 올라갑니다. 214,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0.2% 올라갑니다. 151,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28% 하락하면서 108,500원. 클래시스 0.5% 떨어집니다. 52,000원이고 슈젤도 하락하네요. 261,000원. 리노공업이 0.6% 올라가면서 19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보니까 일부 제약바이오, 코로나19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랩지노믹스가 15%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3,030원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시젠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9% 강세 보여줍니다. 26,200원. 그리고 그 밖에 종목들은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엑세스바이오가 14% 급등합니다. 6,190원이고요. 제놀루션도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D바이오센서도 2.9% 3% 상승하면서 11,0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매트릭스 6% 올라가고 바이오노트도 4% 강세고 유투바이오, 녹십자 MS가 6%에서 4%,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모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한국첨단소재가 14% 급등합니다. 6,2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넷도 14%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코이버도 7% 강세고요. 우리넷은 1,110원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코이버가 9% 강세고요. 솔리드 5% 올라갑니다. 7,140원. 그리고 아톤이 6% 강세로 6,540원. 그리고 아이윈플러스가 4.7% 올라갑니다. 오늘 양자모 관련주들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조선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4.5% 상승하면서 302,000원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 상승합니다. 236,000원. 그리고 하나오션도 1% 올라갑니다. 38,300원. 삼성중공업도 1.48% 오름세죠. 11,670원. HD 현대미포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조선주 그리고 해운주들도 흐름이 좋네요. HMM도 지금 3.28% 상승하면서 18,280원이고 대한해운 페노션도 지금 2% 넘게 올라갑니다. 대한해운은 1,735원, 페노션도 3,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BHI가 4%, 3% 강세고 한선 엔지니어링, SK이토닉스, 두산 퓨얼셀 각각 2% 넘게 올라갑니다. 범한 퓨얼셀 0.4% 상승이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375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328억 원, 기관은 46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349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4억 원, 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사네요. 지금 1,537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빠르게 매수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2원 90전 상승한 1,469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또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오늘 그래도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코스피도 0.7%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저는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시장에.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고요. 외국인만 순매수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매물 안 내놓으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오른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60원대입니다. 이게 네. 지금 NDF 시세를 보나 간밤 달러 인덱스 오른 걸로 봐서는 이거 70원대 중후반으로 가도 할 말 없는 환율인데 물론 지금 워낙에 당국에서 강하게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치는 걸 봐서는 개입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환율도 우리는 워낙 지금 그거 하고요. 채권 네. 시장에서 금리 그렇게 많이 뛰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지금 뭐 야간 선물 제 기억에 한 마이너스 한 0.46%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스피 0.88% 상승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반전이죠. 2,420포인트. 그리고 아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기 저 뭡니까? 오늘 이제 그걸 하는데 2차 전지도 마침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 낙폭이 워낙 컸지만 그거 했는데요. 오늘 요 뉴스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이제 금융대상 베스트 섹터 부문에 4년 연속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4년 연속 이제 베스트 섹터 이제 애널리스트로 4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출근길에 순환을 당했던 김현수 애널리스트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심하자 하는 그런 리포트를 냈다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 무슨 그겁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글도 못 쓰게 합니까? 자기 뷰를 밝혔다고 해서 2차 전지 주주들 그때 출근길에 그 애널리스트를 갖다가 거의 린치를 가하다시피 하는 정도까지 그 상태까지는 안 갔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4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짚어왔고요. 앞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죠. 계속 맞춰왔고 잘 보고 있으니까 참고삼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불만 있으시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잘 맞춰왔으니까 네. 계속 잘 맞출 수도 있지만 투자 최종 판단은 다 본인 몫이에요. 이게 참고할 뿐인 거고 뭐 과거에 맞췄다고 해서 계속 잘 맞출 거라는 거는 저희가 그것도 장담할 아니지만 수는 제가 없어요. 드리고 싶었던 네. 말씀은 작년에 있었던 네. 그 참 이렇게 안 좋았던 그 상황 네네네. 그런 거는 정말 우리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예. 각자 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예. 뭐 네. 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주주 마음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물러서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모든 섹터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올라야 된다라고만 계속 네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양시장이 지금 보니까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 상승폭 특히 이제 코스닥도 그리고 코스피도 좀 많이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 이제 올해 좀 시장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 많이 맞았죠. 국내 증시 여러모로. 예. 네. 갑자기 연간 왜요? 국내 증시 레벨을 물어보셔가지고 네.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 타증시 부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네네. 잘 버텨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27일 탄핵 심판 1차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변곡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준비 기일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2주 전에 가장 높았고요.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형태 염두에 둔다고 하면 아마 수급 부분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방향성을 보이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제 오전 개장부터 해서 오후 장이 마감할 때까지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국내 증시 낙폭화에 따른 투자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1월 달에는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는 좀 가지실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또 그 마무리를 못 지은 내용이 미국 소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제조업 다음에 뭐 서비스업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 얘기해 주셨고 소비. 네. 사실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주축 네. 중에 하나는 이제 소비인데요. 소비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간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항상 보게 되는데요. 3개월 평균이 15만 명 전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기존의 장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추이가 그 범위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실업률은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좋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로 해석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노동 공급이 과잉이 일어나면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계 순자산 그리고 실질 가처분 소득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민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들 여력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소비가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제가 해외 투자를 하실 때 세 가지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국가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특히 팬데믹 이후에 신산업이 태동된 경우에는 금상첨화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 증시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바탕에는 미국 경제, 특히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국의 경기 확장은 55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9.5% 증가. 그러니까 과거 10년 평균이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또 이를 견인하고 있는 섹터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11개 섹터 내 8개 섹터가 증이익을 보이고 있고 두 자릿수 증이익을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커뮤니케이션, IT 그리고 그 외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금융, 네.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가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이런 경기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야, 지금 보니까 며칠 날아가던 로봇주들이 8%, 뭐 두산 로보틱스가 8%,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하락인 반면에 2차 전지들이 뭐 10%, 7%막 이렇게 플러스가 나고 있으니, 야, 한국 증시는 딴 거 없네요. 하루 이틀 매겨주면 바로바로 털고 나오고
또 밀렸던 것도 들어가고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 의원님. 진짜. 뭐 여기 뭐 장기 투자보다는 네. 짧게 그냥 예, 맞습니다.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확실히 이게 투자 방식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월 달에도 분명히 이제 확인하시게 될 건데요. 네. 미국 증시, 그러니까 네. 미국, 유럽,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반면에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 경제 영향권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뭐 한국이나 러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보다는 낙폭이 가다할 때 저가 매수로 대응을 했다가 일정 부분 반동폭이 이뤄지게 된다고 하면 다시 매도하는 형태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대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상승폭 점차 키우고 있는데요. 양지수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1.3% 강세로 오늘 2,400선 다시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2,430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45% 추가 상승합니다. 현재 700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사들입니다. 852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4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13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 8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9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생명보험, 그리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가정용품, 건강관리 기술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가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중국 질병통제당국이 원흉불명 폐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수젠텍이 10.4%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7,090원. 랩지노믹스가 5.51% 강세로 2,7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3%대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5,580원. 그 밖에 유투바이오가 2.7% 상승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0.83%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리게티 컴퓨팅과 퀀텀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주가 강세를 보여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를 주목해봐야 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는데요. 관련주 내에서 이미 한국 첨단 소재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7,210원이고요. 아이언플러스도 상한가 향해 달려갑니다. 26%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거래가 1,44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톤이 17.5% 급등하며 7,200원, 우리넷이 14.2% 상승하며 1,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위버도 8%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8,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촉진법과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조선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운항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 건조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내에서는 현재 HT 현대중공업이 3.4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HT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은 오르고 HT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약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라갑니다. 0.52% 상승하며 거래가 11,570원이고요. HT 현대미포는 하락 전환이 됐는데 3%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로봇주 일일천하였나 봅니다. 하루 만에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주 내에서는 지금 클로봇이 5.54% 하락하며 1,570원, 에브리보 7% 넘게 빠집니다. 17,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도 6.39% 내려갑니다. 현재 거래가 5,410원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6.12% 하락하며 62,900원, 아진에스텍이 5.73% 하락하면서 7,4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양 지수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성훈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지난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조선업종 주가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선업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선주는 최근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미국, 인도 시장이 수요가 더해지면서 중장기적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2025년 주가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3년 이상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서 성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성과 역시 작년에 이어 고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는 358억 달러로 2023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늘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조선업 살리기를 위한 정책 이슈가 부각될 수 있어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관련 섹터는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세트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먼저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조선뿐만 아니라 엔진을 내재화하고 있는 유일한 조선업체로 국내 해양 방산 프로젝트 수주 및 건조, 인도 과정에서 쌓여온 기술력으로 LNG선 수주 외에도 캐나다 잠수함 건조 경쟁까지 참여하면서 최근 주가는 고공 형성을 한 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다음 살펴볼 기업으로는 바로 HD 현대미포로 투자 포인트는 2024년 2분기 턴어라운드 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까지 연간 목표의 2배 가까운 61억 달러의 신규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미래 매출 성장의 토대가 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현 시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20일 이동 평균선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하나오션으로 LNG선 수요 증가로 LNG선 운반의 대규모 발주가 예상이 되고 또한 캐나다 잠수함 건조 시장 참여와 미국 군함 MRO 및 국내외 군함 신조선 수주를 통한 외형 성장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특수선 부분에서 잠수함 건조 매출이 25년부터 증가하면서 특수선 매출 증가 기대와 유지 보수의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변수가 있으나 수요자인 미국의 요청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긍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주가의 조정 영향으로 대형 우량주의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의 대형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책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의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형성 및 지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그중에서
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세트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장중 일부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만큼 테마주 대응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국이 불안할수록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청약이나 정비 사업은 그 나름대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가지각색입니다. 네, 과연 2025년 한 해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최근 부동산 소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해도 시장은 시장대로 또 이렇게 경제는 경제대로 또 우리 일상은 일상대로 또 굴러갑니다. 야, 이거 오늘 우리 시장 증시는 좋아요. 네. 증시는 좋고. 네. 자, 2025년에 상반기 뭐 부동산 급등 분위기 이어지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 관망세 그리고 는 결국 하락세. 네. 자, 이제 여기도 지금 나름의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부동산 시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식시장하고 좀 다르게 그 부동산 시장은 조금 둔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둔감하게? 네,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은 좀 아닌 흐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본다라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한 해는 그 상반기에는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상승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상저하고에 대한 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나온 것처럼 올 상반기는 좀 주춤하더라도 하반기에 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 1에서 한 5% 상승세를 전망하는 경향이 한 85%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매 시장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전세 가격 또 임대 가격을 또 중요하게 보는데 전세 시장은 85%를 넘어서 한 90%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1에서 한 5% 정도 상승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올 상반기는 결론적으로는 주춤하긴 하겠지만 임대 시장은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강세장들이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이라든지 임대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정하다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쨌든 결론이 나올 텐데 그 결론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공급에 대한 축소, 부족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올해도 또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승세가 다만 예전처럼 어떤 확장된 그런 상승하는 지역들이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좀 국지적으로 또 상품별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같은 경우 시점을 언제를 보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매물량들이 상당히 좀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고 매물이 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면 뭐 실거주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아무래도 층수라든지 선호하는 동이라든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단지 뭐 이런 것들의 분포도가 좀 넓은 그런 시기인 이제 1분기 정도에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 수요 공급일 텐데 지난해 대규모 이제 청약 열풍이 좀 불었던 터라 올해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한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지금 공급에 대한 부족 이슈가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 공급에 대한 부족 이슈를 보게 된다면 결국 그 공사비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건설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금적인 여력 또 사업 이익에 대한 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받쳐줘야 되고 이 수요자를 바탕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 수요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족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택 요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한 게 작년 한 해를 보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네. 것들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그 대출 규제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공급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도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의견들이 뭐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95% 이상이 예년보다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공급 부족은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뭐 또 공급한 이후에 뭐 착공도 있고 또 인허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후년, 내후년 이런 이슈들이 공급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이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이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달러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수입 이런 것들도 달러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환율에 대한 불안정 이런 것들도 공사비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공사비가 수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공급 물량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축소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민간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공급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수요자들의 심리를 뭐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심리적인 불안 정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무리가 좀 어떤 쪽으로 가든지 뭐 지금 해왔던 것들 그 사업들이 쭉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갑자기 또 정권이라든지 정부가 또 바뀌게 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또 바뀌게 되니까 또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빨리 해소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항상 이 공급 부족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보면은 달라요. 지방 가 보면은 공급 과잉이에요. 네. 서울 이거 공급 부족은 서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이 좀 골고루 퍼져서 살면 해결되는데 네. 새로 안 지어도 네. 그것도 참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강남에서 또 청약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또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네. 야, 2주 전에 그 로또 숫자 보니까 이게 로또 맞나 싶던데. 네. 기억나세요? 30번대에서만 6개 쭈름이 나오는 거. 네. 와, 무슨 그걸 또 대박으로 뭐 맞춘 사람들도 있고. 네. 어쨌거나 이 로또 청약 어떤 곳입니까? 강남이라니. 강남에 아직도 이게 지을 데가 있나? 요즘 로또 가격이 많이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전 같은 경우 로또라고 하면은 뭐 한 10억 정도의 마진 뭐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하고 어떤 집을 구매를 하고 이거는 주택을 사고 또 거기에다가 집값도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에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추가 분담금들도
아무리 늘린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상제가 적용되는 단지 뭐 원페를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 차익이 한 5억 정도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뭐 10억, 20억씩 했던 그 금액들이 로또 청약에 대한 금액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제 주변 분들은 뭐 미국 가서 로또 사는 거하고 우리나라 로또하고 뭐 당첨금 차이가 엄청나게 엄청나죠. 뭐 투자도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국내하고 해외하고 차이 많이 나는 것처럼 요즘에 이게 그 강남권에서도 옛날만큼 그렇게 큰 뭐 분상제가 적용되는데도 5억 이상의 뭐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옛날만큼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강남권에서 안전마진이라고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강남 3구에 있는 그런 주택들인데 지금 보면은 분양되는 단지들, 예상 단지들을 지금 CG에 나와 있는데 레미안 원페를라, 뭐 방배 포레스트 자이, 그 다음에 요 지역들이 지금 방배동에 재건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배 포레스트 자이가 뭐 한 2,000 가구 정도의 그 가구 규모고요. 뭐 일반 분양은 한 500 가구 정도가 나오죠. 레미안 원페를라도 한 1,000세대가 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경남 아파트 재건축하는 그 방배역이에요. 저기 그 아파트가 좀 들어서는 곳인데 뭐 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곳이죠. 레미안 트리니원 여기가 2,000가구가 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다. 그리고 반포 더샤 오퍼스 21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조금 작기는 합니다. 275가구 중에 한 87가구, 그다음에 신반포 22차도 16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기는 뭐 반포에 있긴 하겠지만 좀 쏠림 현상들이 다른 곳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크로드 서초 신동아 재건축 여기도 지금 1,800가구 1,100가구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송파의 신촌동에 있는 잠실 르에 미성 크로바 여기도 잠실에 있는 그 잠실역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거든요. 여기도 1,8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일반 분양이 한 200가구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기에 청약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 쪽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인데요. 아세 아파트, 그러니까 한강로 쪽에 있지만 저희가 보면은 우리가 그 강명북로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 그 트럼프월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세아 아파트인데 여기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총 공급이 997가구 중에 일반 분양이 847가구예요. 그래서 용산 쪽에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아세아 아파트도 일반 분양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약 한 1,000가구 가까이 되는 그 분양 예정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권에는 공급을 하고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공급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도 수요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씨가 말라가지고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용산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경쟁률 기존의 청약 경쟁률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뭐 뜨겁게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당첨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이게 안정권에 들려면 적어도 70점대 후반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만점이 84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무주택 그 기간하고 뭐 부양 가족하고 청약 통장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84점이 되는데 그 70점대 이상 정도 나와줘야지 안정권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만점 통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7인 가족의 무주택 기간이 최소 한 15년 정도를 보유해야지 84점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 부양가족 7명 최대한 넘겨가지고 맞추려고 해서 주소도 부모님들 주소도 본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만점 통장 만들려고 노력들. 그만큼 물량들이 없고 경쟁률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본인들에 대해서는 그 꼼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곳에 그 강남 쪽의 평균 경쟁률 지난해 보면은 뭐 불과 며칠 안 됐죠. 지난해 보면 강남 3구 9곳에서 분양을 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154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당첨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강남권이 작년에 9곳이었는데 올해는 강남권이 분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들이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분양 예정 그 성적표를 보시더라도 4년 만에 최다였고, 그다음 평균 경쟁률도 3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리고 1순위 청약 경쟁률도 지금 그 대치동에 나왔죠. DH 대치 에델루이 여기도 1000대 1이 넘는 수준이었고요. 전국의 민간 아파트도 평균이 약 한 51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물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최대 그 분양 마진이라고 해봤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추가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심, 그리고 강남 상구랑 용산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가격이 5억이라는 안전마진이 어디냐, 이 5억이라는 안전마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 그리고 청약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 삶의 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남에 있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아파트들이 84제곱미터가 45, 50억씩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고 또는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강남의 아파트를 보면은 수익률로 보면 단순히 형편없는 수준까지도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어떤 대면하면서 얘기들을 좀 나눠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수익률을 넘어선 그런 수준이에요. 그 수익률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50억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50억 가지고 집 사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곱하기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단순히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익률을 좀 벗어나서 그 지역에 사는 지위라든지 그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과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얻는 그 이득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저 아파트를 사서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지 또는 네. 건물을 사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그 건물 살 돈이 없어서 거기 사시는 게 아니라 또는 그 수익률이 없어서 사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본 소득이라든지 다른 수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는 수익률로 어떤 지역이나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 대표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강남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대비해서 멀리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보시는 분들이 과연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니 그나저나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만점 통장이 84점인데 7인 가구 최소 15년. 네. 요즘 7인 가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가 부부가 살고 네. 애 둘이라 치면 4명이고 네. 그럼 부모님 살아 계셔도 여섯인데 네. 그럼 한 명은 누구를 데리고 와야 7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애가 3명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나라 법상으로 와이프가 둘일 수는 없을 테고 남편이 둘이긴 어려울 것 같고. 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7인 가구 최소 15년.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청약 통장 오히려 깨는 분위기던데. 네, 그렇죠. 지금 네. 그 청약 통장 해가지고 오히려 요즘 축의금이나 부주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돈이 또 10만 원에서 또 25만 원으로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첨돼도 자금 여력도 부족하고 10만 원, 네. 25만 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 그러다 분들 또 가끔씩 또 부동산 또 이렇게 한번 찬바람 불면은 네. 청약 통장 없어도 돼요 하면서 또 막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원칙도 뭐도 없이. 네, 무슨 이 청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그럼 뭐 하려고 청약 굳이. 네, 저는 사실 네. 이게 청약 그 가점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만을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건설사나 이런 쪽의 수익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태그 하나만 딱 달아도 같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무주택 서민들만 집사라는 그런 거는 벌써 벗어난 글쎄. 제도가 돼버렸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5억 정도에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서민이냐
제 주변에도 20억, 30억 정도에 되면서 집은 없는데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새 아파트, 강남의 새 아파트를 4년마다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과연은 한 30억씩 하는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서민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살면서 또 경조사비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뭐 다양하게 뭐 예.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그 금액에 또 이제 무주택 그 주택 수에 대해서만 계속 바라보면은 이 청약 시장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2, 30억 정도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집을 그 청약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집을 사는 구조로 자꾸 만들어줘야지 자꾸 무주택이면서 초고가의 전세 사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도 무주택 범위에 넣어야 되느냐. 오히려 한 2, 3억에 사시는 분들이 뭐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넣어야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청약 가점에서 좀 밀릴 것 같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민간 아파트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공공주택이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새해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어디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은 성남 금토에 있는 곳에 네.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 여기가 이제 판교하고 초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판교 주변 일대 뭐 현재도 일자리들이 풍부하게 있는데 지역 개발을 풍부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 이쪽을 보잖아요. 거기하고 상당히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 금토 A4블록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것으로 봅니다. 분양 가격이 지금 뭐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6억 2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6억 2천만 원 정도라면 물론 신혼 희망타운으로 해서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민간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그래도 도전을 해볼 만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위치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금토 IC라고 해서 그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가는 곳으로 보여지는데 그 하단 쪽에 바로 보면은 저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곳들이 있죠. 뭐 녹지 공간들이 있는 그쪽이 판교 테크노밸리. 근데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확장을 해서 좀 대상지에서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판교 제2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당이라는 지역하고 판교라는 지역도 이제 주택의 노후가 조금 시작되는 그런 지역에서 이 그 성남 금토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성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면은 고양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 이런 지역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습, 그다음에 부천 대장 이런 지역에서도 공공 분양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요즘 높잖아요. 높은 주택 가격 대비했을 때 그래도 공공 분양이 이런 인플레이션들도 그 해지도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한 발 디디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고 좀 네.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시장 분위기 좋네요. 소장님이 앞서서 네. 이제 국내 시장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맞네요. 예.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칭찬을 다 듣고 정민행한테 아니, 외국인 현선물 많이 매수하네요. 예. 한국장 떠나서 미국장 가자라는 것이 컨센서스로 막 자리 잡았습니다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